1915년 1월 영국의 형사 아서 닐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어떤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제보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가 추적한 이 사건은 부검과 법의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부검은 말한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지명 등을 따로 각색 처리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915년 1월 스코틀랜드 야드에 근무하던 형사 아서 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 안에는 어떤 신문 기사 2개를 스크랩한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에 실려있던 내용은 1913년에 일어난 어느 여성의 사망 기사였습니다. 숨진 여성의 이름은 앨리스 버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문 기사에 실려있던 내용은 마가렛 로프티라는 여성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1914년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숨진 사람이 여성이라는 사실 외에도 이 사건들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욕조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던 점, 두 번째는 전부 남편이 먼저 사건을 목격하고 직접 신고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것은 조셉 크로슬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건에서 숨졌던 앨리스 버넴이 사망 전 살고 있던 곳의 집주인이었는데요. 하루는 크로슬리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마가렛 로프티의 사망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서 형사 아서 닐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서 역시 이 두 사건이 꽤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앨리스의 사건 당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의 직원들부터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보험사 직원들은 남편이 좀 수상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인데 남편 조지 스미스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서는 앨리스와 조지가 함께 살았다던 사건이 일어난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진 앨리스가 익사했던 문제의 욕조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욕조가 작았습니다. 피해자의 체구와 비슷하거나 작은 정도였는데요. 만약 진짜로 여기서 누군가 사고로 익사를 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수수께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또 다른 사실도 설명해줍니다. 앨리스가 죽기 2달 전 갑자기 생명보험에 들었는데 이것은 그녀의 남편 조지 스미스가 들었던 것으로 그 당시 돈으로 약 500파운드의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마가렛의 사건을 파헤치기로 합니다. 마가렛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 마가렛이 목욕을 하러 가기 전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고 전에 복선을 깔아두는 듯한 증언이었는데요.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렛의 남편이었던 존 로이드는 해당 집을 구할 때 욕조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했고, 결국 다른 집을 구하러 갔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봤던 것이 자신들이 살 집에 욕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게다가 마가렛에게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녀가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재산을 전부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점은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겨우 하루 뒤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동일한 날 사고로 인해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사망 후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것은 존이 사고 발생 불과 2주 전에 가입한 것이며 상당한 양의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렛이 숨진 이후에도 남편 존의 행보는 이상했는데요. 그녀가 숨지고 난 뒤 겨우 몇 시간 후에 은행에 저축한 돈이 남편에 의해 모두 인출되었으며, 심지어 남편은 아내의 장례에 쓰일 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장의사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관은 가장 저렴한 관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서는 마가렛 사건의 보험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직 미처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고 존 로이드를 속여 넘겼으며 그를 보험사로 불러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존이 보험사에 도착하자 잠복해 있던 아서와 다른 경찰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존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향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를 하던 도중 실수로 자백 아닌 자백을 내뱉고 말아버립니다. 자신은 어떠한 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그저 2번이나 아내를 잃은 불운 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아서는 그에게 가서 되물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잃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존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깨닫고 당황한 표정이 되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사 결과 존 로이드는 가명이었는데요. 그의 본명은 바로 조지 조셉 스미스, 바로 앨리스 버넴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남편이 모두 동일 인물인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정말 우연히 아내 2명을 사고로 잃게 된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서는 고심 끝에 조지를 체포하기로 하고 일단 혐의는 혼인 사기죄로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자신의 본명을 속이고서 가명을 사용해 2번이나 결혼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어쨌든 조지를 체포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가 단순히 혼인 사기죄만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고의로 피해자들을 숨지게 했다는 증거를 밝혀내어 혐의를 새롭게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런 아서의 앞에 나타난 구세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버나드 스필스버리였습니다. 버나드 스필스버리는 병리학자였습니다. 병의 원인이나 발생, 경과와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그는 이미 5년 전에도 발생한 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부검하여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서는 이번 사건에서 조지가 쓴 수법을 독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먼저 피해자들에게 독약을 먹인 다음에 마치 욕조에서 익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서의 이런 예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버나드의 주도하에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묘지에서 피해자 마가렛과 앨리스의 시신을 파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지라 상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약을 썼을 때의 내부 장기에 보이는 특유의 변화도 없었으며 독약을 먹고 죽은 시신이 부패할 때에 내는 독특한 냄새도 풍기지 않았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건강한 상태였고 어떠한 약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두 피해자의 팔 쪽에 사고 전에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크기의 타박상과 멍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아서는 혹시 더 있을지 모르는 조지의 여죄에 관해 더 조사를 하다가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시 먼디라는 여성이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도 베시가 욕조에서 숨진 것을 남편이 발견해 신고한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과 의사는 좁은 욕조 속에서 두 발만 위로 뻗은 채로 물속에 잠긴 그녀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평소에 간질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욕조에서 목욕을 즐기던 베시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일어나 욕조 속에 몸이 잠겼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고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녀의 남편 헨리 윌리엄스는 이 사건 직후에 베시의 재산을 모두 인출해서 수령해 갔는데요. 아서가 헨리 윌리엄스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헨리 윌리엄스 역시도 바로 조지 스미스 본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조지의 소행이었다면 범행 수법 모두 동일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서는 베시의 사건에서 묘사된 대로 피해자가 두 발만 욕조의 바깥으로 뻗은 채 상반신만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아서와 버나드는 사건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델의 욕조를 경찰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다이버들을 수소문에 모집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들과 거의 비슷한 체격이었으며 전문 다이버로 잠수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아서와 버나드는 여성 다이버를 한 명씩 불러 욕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욕조 물속으로 그녀들을 밀어 넣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욕조가 작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서가 베시의 사건 현장에 묘사된 대로
다이버의 양쪽 발목을 붙잡은 뒤 바깥으로 잡아당기자 순식간에 다이버의 상반신이 미끄러져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긴 다이버는 발버둥 쳤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무식하게 진행된 이 실험에서 해당 다이버는 결국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녀를 다시 소생시키는 데에만 3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물이 쏟아져 들어온 것만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버의 팔이 욕조에 부딪혀 상처가 남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들의 팔에 남아있던 타박상과 멍 역시도 욕조 속에 몸이 잠겨버리게 되자 발버둥 치다가 욕조의 겉에 팔이 부딪혀서 생겨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서와 버나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고 3가지 사건에서 쓰였던 욕조들을 가져와서 조지 스미스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조지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가지 사건에 모두 조지가 연관되어 있고 전부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라는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버나드 스필스버리가 직접 참석해 증거로 제출된 욕조들을 가지고 조지가 썼던 수법을 똑같이 재현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조지 스미스는 사형을 판결받았고 1915년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여러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며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반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욕조 속의 신부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사건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인 버나드 스필스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 크게 명성을 쌓았고 현대 법의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후에도 여러 활약을 펼쳐 기사 자귀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따로 각색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있던 사건을 그대로 사용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사건은 단순히 시신의 부검만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닌 범행의 현장과 순간을 재구성하여 최초로 시뮬레이션을 해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은 말한다 4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